안녕하세요. 저는 엔비디아에서 그래픽스 디벨로퍼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최규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언리얼 엔진 4.2 버전에 탑재된 레이트레이싱에 대한 얘기와 그 레이트레이싱을 탑재해서 이번 GDC에서 데모를 진행한 드래곤 하운드 데모 최적화 과정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저와 같이 일하고 계신 박정숙 차장님께서 인공지능 기반의 안티 알리아싱 테크닉인 DLSS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어떤 한 픽셀을 렌더링 하려면 물체의 특정 위치에서 그 위치 위에 반구 위에 모든 방향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표면에 반사되어서 사람의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계산을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 그림처럼 그림의 화살표처럼 빛의 이동 경로를 시뮬레이션 해야 되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요 아래처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 공식을 렌더링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보였던 렌더링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레이트레이싱을 해야 되는데 레이트레이싱은 어떤 물체가 그려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카메라에서 특정 픽셀 방향으로 어떤 물체가 보이는지 혹은 라이트 방향에서 차폐물이 있는지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레이트레이싱만으로 해서 다른 복잡하고 비직관적인 자료 구조 없이도 이거 하나로 대부분의 사실적인 렌더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 아까 어떤 렌더링 이퀘이션을 레이트레이싱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해서 풀 수 있으면은 정말 모든 게 간단해지고 좋겠지만 레이트레이싱이 그동안 하드웨어에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현 세대 실시간 렌더링 엔진은 레스터라이제이션 기반입니다. 레스터라이제이션은 화면에 그릴 삼각형 같은 물체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물체를 픽셀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수십 년간 레스터라이제이션 기반으로 하드웨어가 발전해왔고 매우 빠른 하드웨어 가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삼각형을 그리는 것은 매우 빠르지만 이렇게 사실적인 렌더링을 위해서는 이렇게 복잡한 다양한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꼼수를 사용해서 렌더링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 엔진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현재 현세대 렌더링 엔진은 여기 이미지처럼 Gbuffer나 섀도우 맵, 복셀 같은 다양한 자료 구조를 런타임에 생성해서 일종의 간이 레이트레이싱을 함으로써 오른쪽처럼 나오는 사실적인 그래픽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레스터레이션 기반 렌더러는 이렇게 내부 소스를 뜯어보면은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고 점점 꽤 복잡한데요. 이게 테크닉이 추가될수록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레이트레이싱하고 패스 트레이싱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패스 트레이싱은 앞에 나왔던 렌더링 이퀘이션을 랜덤 샘플링을 하는 몬테칼로 접근 방식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구상의 한 위치로 들어오는 모든 빛을 뭐 횟수는 다르지만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이걸 접근해서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직관적으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나 소프트 섀도우 등의 고품질 렌더링을 직관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높은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픽셀당 수천 개의 레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레이트레이싱을 이용해서 패스 트레이싱을 하자는 거는 아니고, 저희가 실제로 관심 있는 거는 레이트레이싱을 이용해서 기존 렌더링 효과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혹은 성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레스터라이제이션 기반의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이나 섀도우 맵, 스크린 스페이스 앰비언트 오클루전, 그리고 뭐 라이트 맵이나 이런 프로브를 이용한 GI 등이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함으로써 더 좋아지거나 퀄리티가 더 좋아지거나 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이트레이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얘기만 해보자면, 레스터라이제이션 기반에서는 간이 물체의 차폐를 개선하기 위해서 섀도우 맵이나 복셀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화된 파편화된 자료 구조를 만드는데요. 레이트레이싱은 실제로 광선 추적을 하기 위해서 월드의 모든 지오메트리를 트리 형태로 들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리얼의 스태틱 메쉬가
삼각형을 트레이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거를 레이트레이싱에서는 바텀 레벨 액셀러레이션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이 스태틱 메쉬 액터들이 배치되어 있는 레벨 혹은 월드가 탑 레벨 액셀러레이션 스트럭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트리 탐색을 위한 전용의 RT 코어라고 불리는 고정 유닛이 있고 이 코어를 이용해서 고속의 레이 탐색이 가능합니다. 레스터라이제이션 기반의 렌더링을 할 때는 특정 오브젝트를 렌더링할 때 그 메쉬에 해당하는 쉐이더만 지정해주면 되는데, 레이트레이싱은 광선을 추적하는 도중에 어떤 오브젝트에 빛이 충돌해서 어떤 쉐이더가 실행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쉐이더나 그때 사용되는 텍스처 같은 여러 가지 쉐이딩 정보를 쉐이더 태블이라고 불리는 자료 구조에 저장해두고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바텀 레벨 액셀러레이션 스트럭처와 연결시켜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레이가 특정 오브젝트에 부딪혔을 때 적절한 히트 쉐이더를 실행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레이젠, 클로시스트 히트 혹은 미스, 애니 히트 쉐이더 등의 여러 가지 레이 트레이싱 쉐이더들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에서 실행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기존의 일반적인 쉐이더를 실행하는 그 스트링 멀티 프로세서랑 같은 유닛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레이 트래버서를 위한 RT 코어가 존재하고요. 얘가 레이 탐색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스트리밍 멀티 프로세서와 RT 코어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레이 탐색과 여러 가지 쉐이더를 유기적으로 실행하면서 레이 트레이싱 알고리즘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RT 코어 자체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데요. 프레임당 수백만 개의 레이를 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글로시 리플렉션이나 소프트 섀도우 같은 렌더링 테크닉은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는 픽셀당 수천 개의 레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각 테크닉당 픽셀당 1개 이상 이하의 레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노이저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적은 수의 레이를 사용해서 렌더링한 그 이미지의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특별한 필터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저희가 개발한 게임웍스 디노이저도 있고요. 에픽에서는 자체적으로 디노이저를 개발해서 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디노이저는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레이 트레이싱을 이용한 리플렉션은 스크린 스페이스 리플렉션에 비해서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 물체에 대한 반사 처리가 정확하고요. 그리고 미러 리플렉션이나 글로시 리플렉션, 멀티 바운스 등을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픽셀당 레이 하나를 써서 렌더링한 글로시 리플렉션입니다. 여기 노이즈가 많죠. 그리고 이게 요 앞에 화면을 그냥 디노이저로 디노이징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이게 그 픽셀당 수천 개의 레이를 쏴서 렌더링한 글로시 리플렉션입니다. 좀 다르긴 한데 퀄리티가 괜찮죠. 그리고 레이 트레이싱으로 섀도우도 가능한데요. 먼저 에리얼 라이트에 필요한 고품질의 소프트 섀도우를 픽셀당 원레이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태양광의 레이 트레이싱 섀도우를 사용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월드가 되게 넓은 오픈월드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맵에 비해서 성능이 더 빠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픽셀당 지오메트리가 되게 복잡한, 예를 들면 트라이앵글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레이 트레이싱이 레스터라이저에 비해서 유리한 경향을 띠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섀도우 같은 경우는 머티리얼 이밸류에이션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T-코어 활용률이 높은 레이 트레이싱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예를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픽셀당 레이 하나만 쏴서 렌더링한 에리얼 라이트 섀도우고요. 이거를 디노이저로 디노이징한 결과고요. 그리고 이게 수천 개 레이를 쏴서 렌더링한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입니다. 섀도우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없죠.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도 레이트레이싱으로 가능한데요. 스크린 스페이스 테크닉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물체에 대한 처리가 정확하고요. 리플렉션하고 같은 그 특징이죠. 그리고 스크린 스페이스 AO 같은 경우에는 그 차폐 검사 거리를 길게 하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가까운 근거리 위주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레이트레이싱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먼 거리 차폐 검사 가능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더 높습니다. AO 같은 경우는 섀도우나 리플렉션처럼 픽셀당 원레이로는 불가능하고요. 픽셀당 레이 2개 정도를 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보시면 이 같은 경우도 픽셀당 레이 2개 쏴서 렌더링한 앰비언트 오클루전이고요. 디노이징한 결과고요. 왜 2개씩인 거지? 이게 그 수천 개 쏴서 렌더링한 실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레이트레이싱 이펙트 중에 하나가 레이트레이싱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인데요. 아직까지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라이트맵이나 프로브를 오프라인에서 베이킹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성능이랑 퀄리티를 둘 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식인데요. 이게 근데 오프라인에서 이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굽는 작업이 필요하고 메쉬에 UV를 펴거나 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임 레벨을 수정하는 걸 되게 힘들게 만들고 시간, 날씨 변화 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레이트레이싱으로 실시간으로 GI를 처리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몇 가지 인상적인 레이트레이싱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테크닉을 간단히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출시된 메트로 엑소더스에 들어간 레이트레이싱 GI인데요. 이거는 스크린 스페이스에서 여러 프레임에 걸쳐서 레이를 실제로 쏴서 몬테칼로 방식으로 레이를 어큐뮬레이션해서 GI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요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요 위의 이미지가 실제 그 오브젝트들의 텍스처이고요, 디퓨즈 텍스처이고요. 요 밑에 그림이 그 각 오브젝트의 텍스처 값 컬러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당 컬러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요거 밑에 그 값을 사용해서 실제 히트 쉐이드에서 실제로 머티리얼을 이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능이 굉장히 빠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만한 성능이 나오고 이 레이를 많이 쏘지 않아서 생기는 노이즈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상당히 쓸만한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게임 한번 해보면은 꽤 괜찮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게 RTX를 끈 이미지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간접광이 밝고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좀 조금 어색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레이트레이싱을 써서 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간접광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덤으로 실시간 이펙트도 가능하고. 그 다음으로 나온 거는 실제로 게임에서 사용된 테크닉은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인데요. 엔비디아의 리서치 사이언티스트인 몰간 맥과이어라는 분이 이번 GDC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프로브를 사용하는 이레디언스 볼륨 방식인데요. 이거 프로브 방식은 메트로 예전 작들이나 이런 전작들이나 많이 사용하는 방식인데, 복셀에다가 GI 정보를 기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벽 사이로 간접광이 새어 들어오는 라이트 릭 문제가 되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근데 지금 요 테크닉은 이 프로브의 요 문제를 프로브 비지빌리티 문제라고 하는데요. 요 문제를 프로브별로 VSM 섀도우 맵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해서 그 섀도우 맵으로 비지빌리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작년에 요 방식까지 VSM 섀도우 맵 내용까지는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RTX가 출시되고 VSM 렌더링을 레이트레이싱으로 하게 돼서 리얼타임이 가능해진 케이스입니다. 이게 아까도 오픈월드 섀도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듯이 픽셀당 지오메트리 복잡도가 높게 되면은 레이트레이싱이 레스터라이제이션보다 훨씬 유리한데요.
그래서 그리고 프로브 오클루전을 위한 요 VSM 섀도우 맵은 매우 저해상도입니다. 그렇게 높은 해상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레이트레이싱과 요 테크닉 자체의 특성과 성이 결합해서 RTX 2080 Ti 카드에서 라이트릭이 없는 실시간 GI를 1ms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 1ms 정도면은 실시간 GI로 정말 해볼 만한 성능입니다. 그 리플렉션이나 섀도우 같은 경우는 퀄리티 향상에 이제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는 게 퀄리티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GI 같은 경우는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해서 하는 거에 일반화된다면 게임 제작 프로세스가 단순화되고 동적인 시간 날씨 변화를 쉽게 구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게임 제작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 4에도 레이트레이싱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 엔비디아와 넥슨 데브캣이 협업한 드래곤 하운드 GDC 데모 준비 과정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 하운드는 데브캣이 개발 중인 액션 RPG 게임이며 레이트레이싱을 탑재하여 출시될 예정입니다. 저희 엔비디아 GDC 엔비디아 부스에서 데모를 했고 GTC 키노트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4.2 버전 프리뷰 버전 기반으로 이 데모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겪었던 최적화 이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모를 한번 보시죠. 네, 요 이슈들은 저희다가 데모 준비하면서 이렇게 겪었던 이슈들인데, 요 각각의 최적화가 요 중에 어떤 최적화는 사실 크게 성능 향상이 있진 않았던 케이스도 있긴 하지만 레이트레이싱을 효과를 게임에 넣는다면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드래곤 하운드 데모 저희가 최초에 받았던 에셋 같은 경우에는 맵의 레벨에 스태틱 메시가 너무 많이 쪼개져 있어서 있었는데요. 이게 옛날에 좀 저성능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드로컬이 많아지면서 느려지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요즘 PC에서는 드로콜 몇만 개 정도는 크게 문제가 되긴 않긴 하는데, 레이트레이싱에서는 또 이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메시들이, RT코어가 사용하는 BVH, BVH 트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메시가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는 경우에 탑 레벨 엑셀러레이션 스트럭처에 트래버설 부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브캣에서 이렇게 잘게 많이 쪼개진 메쉬를 SS를 최적화해 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이거를 다른 작업이랑 같이 해가지고 요거가 성능 향상에 얼마나 기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일반적으로 부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최적화하는 것이 좋은데요. 근데 사실 레이트레이싱은 많은 경우에는 메모리 접근을 하는 텍스 유닛이랑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의 아큐펀시 등이 원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부하인 경우에만 작업을 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가능하다면 너무 이렇게 메쉬를 잘게 사정하지는 않는 게 레이트레이싱에는 도움이 됩니다. 드래곤 하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울이나 물같이 퍼펙트한 미러 리플렉션만 있는 게 아니고 거칠고 녹슨 금속 같은 다양한 이렇게 질감을 가지는 아트 디렉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레이트레이싱에서 표면에 러프니스가 높으면은 이 인접한 리플렉션을 레이트레이싱을 할 때 인접한 레이의 방향이 디렉션이 랜덤하게 분산이 됩니다. 이 그림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워프에서 실행해야 되는 히트 쉐이더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고 이게 많아지게 되면 이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의 이 사용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워프 아큐펀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실행시키게 되는 쉐이더 개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캐시의 스트레칭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랜덤하게 여러 가지 매티리얼을 리버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텍스처 리드하는 메모리 접근 코히어런시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합쳐져서 전체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이제 활용률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는데요. 요 현상을 레이 다이버전스 현상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자가 좀 잘못됩니다. 드래곤 하운드 개발팀에서는 높은 퀄리티를 위해서 장면별로 3바운스까지 반사를 사용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러니까 특정 장면에서는. 근데 이제 멀티 바운스는 높은 러프니스하고 더불어서 똑같이 레이 다이버전스 문제를 유발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초에 저희는 이제 개발팀의 성능을 위해서 원바운스를 사용하기를 권유드렸었는데 이제 개발팀에서는 이제 퀄리티 때문에 원바운스 사용은 어렵고 장면 복잡도에 따라서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으로 1에서 3바운스까지 유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최적화를 선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GDC 데모 버전은 퀄리티를 위해서 2바운스, 2바운스 고정으로 사용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렇게 사용하면 전반적으로 부하가 높지만 저희가 이 다음으로 얘기할 메모리 최적화와 DLSS 사용으로 충분한 퍼포먼스 사용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데모라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무겁게 사용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원바운스 사용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반사되는 물체도 거울에 어떤 물체가 반사된다고 하면 그 물체가 그림자가 들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리플렉션 레이트레이싱 사용 도중에 섀도우 레이를 또 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레이 다이버전스 문제를 유발하고요. 그래서 배틀필드 5에서는 리플렉션에서 섀도우를 그리기 위해서 섀도우 맵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언리얼에서는 아직 이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것도 한번 에픽에서 구현해볼 만한 최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레이 다이버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저희가 개발한 최적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머티리얼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레이트레이싱 패스 전에 별도의 간이 레이트레이싱 패스를 한번 더 실행시켜가지고 어떤 머티리얼이 히트되었는지 그 아이디를 버퍼에 기록하는 패스를 먼저 한번 실행시키고요. 그 기록된
랜덤하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아이디를 그 일정한 크기 단위의 타일에서 소팅을 한 다음에 그 소팅된 순서에 맞게 그 워프에서 레이를 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소팅되었으니까 111처럼 같은 머티리얼에 히트된 레이가 연속적으로 런칭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코헤런시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4.2 버전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요 아래 요 노브로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바운스 이고 섀도우 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러프니스가 매우 높은 씬의 경우에 성능 향상이 매우 컸는데, 아쉽게도 드래곤 하운드 같은 경우는 섀도우 레이도 사용하고 바운스도 여러 바운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드라마틱한 성능 향상은 저희는 겪지 못했지만, 특정 장면 같은 경우는 성능 향상이 꽤 크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리플렉션 사용하신다면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섀도우의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는 경우에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하는 섀도우 같은 경우는 원래 머티리얼 이밸류에이션을 안 해도 된다면 RT코어 자체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레이트레이스드 섀도우는 되게 원래 빨라야 되는데, 이게 요 나무같이 그 알파가 있는 마스크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리플렉션에서처럼 매트리얼 이밸루에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려지는데요. 요거를 디세이블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거를 디세이블 하게 되면 섀도우 레이가 히트됐을 때 히트 쉐이더 자체를 아예 실행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섀도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것도 밑에 요걸로 끄고 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리플렉션에서 일반적으로 그 마스크드 머티리얼이나 파티클 같이 알파가 있는 그 오브젝트는 레이트레이싱 기반 렌더러에서도 느린데요. 레이트레이싱에서도 또 이게 느립니다. 이건 다른 이유로 느리게 되는데, 레이트레이싱에서는 이렇게 텍스처에 알파가 있으면은 폴리곤 뚫려 있으니까 레이가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애니 히트 쉐이더라는 쉐이더가 실행이 되는데, 요거가 실행이 되면은 뚫려 있는 만큼 여러 번 이렇게 애니 실행이 돼야 되는데, 이게 RT코어 실행에 인터럽트를 걸리게 하고, 그리고 머티리얼도 여러 개를 더 많이 이제 이밸루에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레이 다이버전스 같은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레이트레이싱에서 이렇게 마스크드 머티리얼을 사용하는 게 느린데요. 마스크 머티리얼이나 알파를 사용하는 게 느린데, 배틀필드에서는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리플렉션 되는 지오메트리를 실제로는 알파가 있지만 그 불투명한 오브젝트로 강제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최적화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그 다소 이렇게 부정확한 결과를 내긴 하지만 요 밑에 스샷처럼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고요. 이게 오브젝트별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그 배틀필드 5 같은 경우는 꽤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언리얼 엔진이 이게 구현되는지는 제가 아직 잘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리고 그림자랑 동일하게 리플렉션에서 반사되는 물체에서도 똑같이 라이팅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디퍼드나 포워드 렌더러에서는 타일 방식이나 클러스터 방식 등을 이용해서 라이트를 컬링 해가지고 쉐이딩 부하를 줄이는데요. 근데 저희가 막상 받았던 그때 그 최초 언리얼 엔진에서는 포룹에서 그 장면에 있는 모든 라이트를 루프를 돌면서 이제 라이팅 계산을 하고 있어서 라이트가 많은 장면에서 꽤 많이 성능이 느렸는데, 저희 쪽에서 그 라디우스와 어테뉴에이션을 고려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라이트를 컬링을 하는 최적화를 해서 라이트가 되게 많은 장면에서는 아까 예를 들어 그 데모에서 크리스탈이 있던 장면 같은 데서는 10프레임 정도 빨라졌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차이는 좀 있지만 이렇게 성능 향상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단순한 컬링 방식이긴 한데 좀 더 일반적인 디퍼드나 포워드 같은 렌더러처럼 효율적인 컬링이 더 가능하다면 조금 더 향후 최적화 여지가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이 트레이싱 리플렉션을 사용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트 개수 관리를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그 성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저희 GPU 아키텍처 관련이라서 좀 자세히 언급하기는 좀 힘든데, 드래곤 하운드 같은 경우는 멀티 바운스 같은 걸 사용했기 때문에, L2 메모리 접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래서, 런타임 메모리 압축 관련 캐시가 스레싱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 쪽에서 드라이버 최적화를 통해서, 엄청난 성능 향상이 있었는데요. 모든 경우에서 20% 이상 성능 향상이 가능했습니다. 이거 사실 저희도 놀랐었는데, 요 최적화를 통해서, 그 리플렉션에서 샘플을 2개를 사용하고, 투바운스 고정 등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습니다. DLSS도 좀 거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최적화도 중요하지만, GPU 아키텍처에 맞는 최적화도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리얼 엔진 4에서는 리플렉션을 50% 혹은 25% 등의 해상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저희 사실 이걸 처음에 처음에 성능이 좀 안 나와서 이거를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50%로 사용하면은 이게 템포럴 노이즈가 너무 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이게 템포럴 AA를 사용하는 경우에 G버퍼에 메쉬를 렌더링 할 때 뷰 프로젝션 매트릭스에다가 지터를 주게 되는데요. 지터는 노이즈인데 지터를 주게 되는데, 이게 들어가니까 뎁스 버퍼하고 노멀 버퍼에 노이즈가 들어가서, 그리고 그 레이를 제너레이션 할 때 뎁스와 노멀 버퍼의 그 정보도 이용하기 때문에 레이 디렉션에도 노이즈가 생겨서 이게 생겼었는데요. 이게 이제 50% 이하 해상도에서는 너무 심해가지고 좀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아까 메모리 최적화하고 DLSS로 성능이 확보돼서 저희는 그냥 100% 레졸루션으로 사용했었습니다. 데모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이게 향후에 노이즈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그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도 성능이 매우 향상되기 때문에 고려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토믹 하트라고 또 다른 저희 레이트레이싱 데모에서는 50% 리플렉션을 사용했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최적화 관련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데모를 준비하면서 좀 사실 고생을 했던 내용인데, 저희가 데브 렌더링이라고 에픽에서 이제 실험 개발하는 브랜치에서부터 작업 시작했었는데, 이게 BVH에다가 랜덤하게 일정 비율의 스태틱 메시가 등록이 안 되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데모 최종 낼 때까지 안 고쳐져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었는데, 이 BVH에 해당하는 이 트라이앵글 메시 생성할 때와 언리얼의 렌더링 스레드 오브젝트인 스태틱 메시 씬 프록시 생성이 멀티 스레드에서 동시에 생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생성되면서 프록시가 먼저 생성이 돼버리고 BVH 오브젝트는 나중에 생성이 돼서 프록시가 들고 있는 BVH 오브젝트 포인터가 너림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내용을 잘 모르니까 두 코드를 그냥 한 스레드에서 실행되도록 동기화하는 걸로 고쳐가지고 해결했고요. 이게 에픽의 이 문제를 알려드렸으니까 아마 지금쯤은 고쳐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언리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런 레이트레이싱 파라미터들인데, 저희가 마지막 최종 데모에서 사용을 했던 파라미터들입니다. 리플렉션을 100%로 사용했고요. 샘플도 2개씩 사용했고, 원래는 2개씩 사용 거의 안 하는데, 그리고 바운스도 2바운스로 고정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소트 머티리얼 최적화도 활성화시켰고요. 그리고 섀도우 머티리얼도 끄고, 그리고 DLSS를 80%를 사용해서 성능을 조금 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출시한 RTX 카드인데요. 이게
RT코어를 탑재해서 레이트레이싱 렌더링 효과를 사용할 수 있고, 텐서코어도 탑재해서 그 DLSS 같은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메쉬 쉐이딩이나 텍스처 스페이스 쉐이딩, 그리고 베리어블 레이트 쉐이딩 등의 많은 신기 등을 탑재한 강력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게 이제 레이트레이싱이 사용 가능한 그 그래픽 카드들인데요. RTX 카드 이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 드라이브 패치를 해서 파스칼이나 볼타 같은 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RT코어가 없는 그 카드에서도 소프트웨어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한데요. 사실 소프트웨어 레이트레이싱은 그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레이를 많이 사용하는 리플렉션 같은 효과는 그 하드웨어 RT가 가능한 RTX 카드에서 이제 돌리시는 게 좋겠고, 그렇지만 레이트레이싱 효과를 사용하지만 레이가 좀 적게 사용되는 테크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 레이트레이싱에서도 가능합니다. 파스칼이나 이런 데서도.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RT하고 하드웨어 RT의 이제 프레임 레이트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드웨어 레이트레이싱이 많이 빠르죠.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은 이제 이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AMD 같은 회사 타사에서나 콘솔에서도 이제 곧 지원할 예정인 것 같고요. 막연하게 느릴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최적화를 잘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제 컴퓨테이션 사용하면은 충분히 성능이 나오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렌더링 테크닉의 퀄리티를 올리거나 성능을 향상하는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레이트레이싱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한 게임들이 이제 겨우 나오기 시작했을 뿐이고, 이게 레스터라이제이션처럼 또 시간을 두고 점점 발전하면 앞으로 많은 성능이나 퀄리티 면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리얼에도 레이트레이싱 기능이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뭐 DXR 이런 거 사용해서 구현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들 한번 많이들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박정수 차장님이 DLSS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정수입니다. 그 DLSS는 이게 뭐 들어는 보셨을 거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딥러닝이 요즘 크게 화두인데, 그 딥러닝 기술을 그래픽스, 특히 이제 실시간으로 돌아야 하는 그 게임 그래픽스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있었지만, 이거를 최초로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자라는 그 시도로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의 뭐 장점이라고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학습이 지속될수록 그 퀄리티가 올라간다는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게임 그래픽스에서 딥러닝을 잘 적용한다면 그 학습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게임의 화질이랑 성능도 자연스럽게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이제 뭐 4K 해상도를 지나서 이제 뭐 8K 그 디스플레이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 픽셀 양이 이제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런 픽셀 양 증가에 대한 이제 GPU가 받는 부담에 대한 경감하려는 시도로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LS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약 10에서 뭐 50% 지금 이제 드래곤 하운드의 경우는 20% 정도 성능 향상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이제 뭐 해상도 또 이제 그 장면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르기도 하고요. 이제 화질을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화질은 뭐 뭐랄까요, 네이티브 알리아싱, 네이티브 템포럴 알리아싱이나 뭐 슈퍼 샘플링보다는 떨어지지만, 거기에 이제 최소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근접하다, 이 정도면 무리가 없다, 억셉터블하다 하는 화질 내에서 이제 큰 성능 향상폭을 가지는 게 저희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딥러닝 관련한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를 다 이제 NGX라는 이제 SDK로 통합을 했고요. 거기 이제 실시간 DLSS도 있지만, 저희 이제 한창 연구 중인 다른 AI
AI 관련 기술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또 이런 SDK를 가지고 이제 단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게임 엔진 쪽에서는 한번 이제 구현을 해두면 그 이후로는 그 실제 그 딥러닝의 학습된 결과,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만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가서 이제 코드는 수정하지 않지만 네트워크가 개선이 돼서 화질이 개선된다는 등 이런 효과가 이제 납니다. 예. 그리고 현재 이제 DLS 자체는 그 엔진 쪽에서는 그냥 포스트 프로세싱의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면 해상도에 이제 고정 비용을 가지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나로 생각하시고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안에 있는 그 네트워크의 웨이트라고 하죠. 웨이트 값이 이제 바뀌면서 점점 개선이 나가는 기술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DLS 자체는 그 현재는 이제 두 개의 과정으로 저희가 이제 분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이제 엔진의 렌더링 왼쪽 그 엔진의 렌더링 결과를 가지고 이제 화질을 올리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저희가 목표로 하는 해상도보다 적은 해상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요거를 다시 한번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이제 마지막 최종 레졸루션으로 업샘플 시키는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 게임 엔진에 약간 적용 가능성이 좀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로우 레졸루션과 그 업샘플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뭐 게임 엔진에서 요구하는 그 레졸루션 게임 자체에서도 또 이제 그 자체적인 업샘플러 언리얼에도 스크린 퍼센티지를 주는 업샘플러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그런 걸 통째로 갈아엎어야 되는 이런 적용의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 딥러닝에 사실 그 신저라고 하는 게 저희 왼쪽에 제일 가장 왼쪽에 보이는 장면이 그 저기 이제 전봇대라고 하죠. 전봇대에 이제 선이 내려오는데 저희가 눈으로 보면은 저 부분이 이제 알리아싱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 딥러닝의 그 신조가 사람이 알면 기계도 알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디텍트하고 또 이제 사람이 이제 훈련을 하면은 저런 부분을 수정을 할 수가 있듯이 딥러닝 네트워크가 저 부분을 부드러운 이미지로 수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가정하에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어떤 걸 업샘플 할 때도 이제 픽셀 사이의 보관을 이제 저희가 이제 훈련을 받으면 직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가 직관적으로 업샘플링을 할 때 어떤 색으로 그 사이를 메꿔 넣을 건지 이런 걸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특히 이제 그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걸 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는 단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학습은 이제 실시간이 아닌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추론은 이제 실시간으로 하게 하는 게 이제 보통 적용 그 DLSS의 적용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트레이닝 과정에서는 현재의 DLSS 아키텍처는 그 픽셀당 샘플이 하나인 컬러, 그러니까 안티 알리아싱이 적용이 되기 전에 컬러 값이랑 그리고 그 프레임 내용이랑 일치하는 그 모션 벡터 값, 벨로시티, 모션 벡터를 이제 인풋을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시리즈,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연속된 프레임에 원 샘플 컬러랑 원 샘플 모션 벡터를 받게 되고 요 인풋을 가지고 최종 타겟, 저희 현재는 뭐 이제 64 샘플 퍼 픽셀당 이제 8x 8x8의 64배로 뻥튀기 된 슈퍼 샘플된 이미지가 이제 타겟으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 타겟 이미지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학습이니까 그 개발하시는 쪽에서 어떤 최종 결과물이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타겟으로 놓는 거기 때문에 더 고화질을 원하신다면 더 고화질 샘플을 타겟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뭐 64 샘플까지 그렇게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30이나 뭐 16 샘플 정도의 그 알리아싱이 적용된 이미지를 저 타겟으로 설정해 두면 네트워크가 그것을 목표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추론할 때는 저희가 이제 모든 그 트레이닝, 입력으로 주어지지 않은 인풋에 대해서도
입력으로 한번 트레이닝에 사용되지 않았던 원샘플 안티 알리아싱 되지 않은 이미지에 대해서도 안티 알리아싱이 잘 적용된 타겟 이미지처럼 이제 추론을 해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이제 딥러닝의 DLSS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 과정 자체는 요렇게 진행이 되고, 일단은 이제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뭐 굳이 나누자면 저희 이제 엔비디아에서 현재 지금 학습 자체는 저희 내부에 있는 GPU 팜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가 퍼블릭으로 오픈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학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요 녹색으로 표현된 블록들은 저희 엔비디아에서 내부에 있는 GPU 팜에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요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게임사에서 개발사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지원을 해드리고, 뭐 협력을 해드리고, 뭐 소스까지 가능하다면 저희가 대신 인테그레이션도 이제 해드리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게임 코드 픽스를 해서 데이터를 트레이닝했을 데이터를 캡처받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받는 거죠. 받아서 그 데이터를 또 이제 학습에 맞게 약간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뭐 블럭 자르기도 하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데이터 양을 약간 뻥튀기도 해요. 예, 막 로테이션에 막 확대 축소 이런 걸 시켜가지고 최소한 이제 많은 데이터를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많이 이제 확보하려고 이제 데이터 셋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시가 안 되는구나. 여기 이제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저희 내부 팜에서 24시간 그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뭐 학습은 이제 많이 시킬수록 좋기 때문에 뭐 기간이 길어지면 좋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한 3일, 4일 정도 이상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제 웨이트를 검사해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단기가 지나면 해당되는 웨이트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를 해서 한 방에 되면 좋겠지만 당연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게 이제 데이터 문제인가, 아니면 데이터가 부족해서, 혹은 뭐 데이터의 매치가 안 맞아서 뭐 그런 문제인가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정한다든지 데이터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되고, 만약에 이제 실제 캡처 받는 과정에서 잘못 캡처 받았을 경우는 이제 또 개발사 혹은 뭐 저희가 했을 경우 저희가 또 게임 엔진 내부까지 이제 픽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1년의 트레이닝 과정을 몇 번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퍼블릭 오픈할 만한 이제 웨이트, 학습된 네트워크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엔진에 이제 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DLSS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게임의 완성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현재 이제 저희가 요 타겟 이미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트워크가 학습을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이제 이 타겟 이미지를 안티 알리아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직 논문화하고 있는 지금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심지어 그 타겟 이미지를 모션 블러랑 뭐 뎁스 오브 필드가 적용된 타겟 이미지로 이제 설정을 해놓고 학습을 시키면, 이 DLSS가 이제 단순 슈퍼 샘플링이 아니라 모션 블러랑 뎁스 오브 필드도 이제 자기가 학습을 해서 추론을 해가지고 모션 빌드랑 뎁스 오브 필드가 적용된 안티 알리아싱까지 적용된 그런 이제 출력물을 낼 수가 있는 연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플레이 눌러야 되네. 되나요? 요게 이제 인풋으로 주어지는 원 샘플 보시면 기둥 쪽에 이제 약간 계단 현상이나 알리아싱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모션 블러나 뎁스 오브 필드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요거를 이제 딥러닝에 넣고 학습을 시킨 걸로 하면은, 왼쪽은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은 픽셀당 1000개의 샘플을 이제 1000개의 픽셀 쉐이딩을 해가지고 이제 블러도 하고 뎁스 오브 필드도 한 결과이고요. 이제 우측은 이제 딥러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뭐 뎁스 오브 필드랑 모션 블러, 안티 알리아싱까지 다 넣은 타겟 이미지로 설정을 했을 때 이제 학습이 된 딥러닝 네트워크로 이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면 그 1K, 그러니까 픽셀당 1000개의 샘플을 쏜 것과 픽셀당 1개의 샘플을 쏘되 딥러닝이 이제 후처리를 하게 한 결과랑, 일단 제 눈에는 저는 잘 이렇게 차이를 모르고 최소한 이제 근접한 이제 퀄리티의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DLSS 자체는 이제 요약을 하면
그 그래픽스 파이프라인, 특히 이제 실시간 게임 그래픽스에 딥러닝의 추론을 한번 실시간으로 적용해보자 하는 최초, 그러니까 뭐 페이퍼상으로는 있지만 이제 나름 프로덕으로 해보려는 최초의 시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네트워크 학습을 이제 계속 하면서 자연스럽게 화질과 이제 성능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딥러닝이 그렇겠지만 이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의 중요성이 참 이제 중요하듯이, 여기 이제 DLSS도 그 데이터 학습에 사용되는 그 이미지들의 이제 무결성, 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이제 과정 가운데 저희 그 엔비디아랑 이제 개발사 간의 이제 협업이나 저희가 이제 지원 같은 걸 해드리고 또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LSS 발표도 여기까지고, 혹시 그 저희 발표 없죠?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